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 연합군이 이란의 심장부인 테헤란을 전격적으로 공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전 세계는 현재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대한 충격에 휩싸여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번 사태는 단순히 미국이 이란을 타격했다는 단편적인 군사 뉴스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숨겨진 거대한 국제 정치의 흐름을 읽어내야만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복잡한 지정학적 퍼즐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춰보며 미국의 진짜 목표가 사실 이란이 아니었다는 놀라운 진실을 여러분께 상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거대한 그림이 완성되는 순간 여러분은 현재 중동에서 벌어지는 화염과 폭발이 사실은 더 큰 세력을 향한 정교한 설계의 일부라는 것을 명확하게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우선 미국이 이번 공습의 명분으로 내세운 공식적인 발표부터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트루스 소셜을 통해 발표한 긴급 영상 메시지에서 작년부터 이어진 경고를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퍼레이션 미드나잇 해머를 언급하며 이란에게 핵무기 개발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해왔으며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거듭 협상을 시도했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 측이 미국의 제안을 끝내 거부하고 핵 고도화를 멈추지 않았기에 국제사회의 안전과 평화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군사적 조치였다는 것이 미국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매우 중요한 맥락은 공습이 감행되기 불과 이틀 전인 2026년 2월 26일 제네바에서 미국과 이란의 제3차 간접 핵 협상이 열렸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중재를 맡았던 오만 외무장관은 양측의 대화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발표했으며 다음 주 비엔나에서 기술적인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로 이미 합의한 상태였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란 측이 그동안 고수해온 입장에서 선회하여 농축 우라늄을 전격적으로 포기할 의사까지 내비쳤다는 구체적인 보도가 흘러나오며 일말의 평화적 해결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공습은 외교적 협상이 완전히 결렬된 뒤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화가 진행되고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던 미묘한 시점에 전격적으로 감행된 셈입니다. 물론 미국과 이란 사이의 핵 갈등은 2015년 오바마 정부가 체결한 핵 합의인 JCPOA 이행을 둘러싼 갈등부터 시작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매우 뿌리 깊은 난제였습니다. 2018년 트럼프 행정부 일기 당시 핵 합의를 일방적으로 탈퇴하면서 중동의 긴장이 다시 최고조로 높아졌고 이후 수년간 협상과 결렬이라는 소모적인 악순환이 끊임없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실질적인 협상 진전이 보이던 바로 이 시점에 미국은 모든 외교적 노력을 뒤로하고 테헤란에 대한 직접적인 물리적 타격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내린 것일까요? 이 의문을 풀기 위해 시야를 조금 더 넓혀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올해 들어 미국이 보여준 일련의 강경한 군사 행동들이 하나의 거대한 전략적 패턴을 형성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작은 올해 1월 3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당시 미국 특수부대는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를 전격 기습하여 13년간 장기 집권해온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현장에서 체포하는 충격적인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월 22일에는 멕시코군이 미국의 정밀한 정보 지원을 바탕으로 멕시코 최대 마약 카르텔인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의 수장 엘 멘초를 사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2월 28일 이란 공습까지 이어지는 이 일련의 행보들은 남미와 중미 그리고 중동을 잇는 거대한 전략적 흐름 속에서 미국이 정교하게 배치한 포석들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수많은 군사 분석가들은 이 세 지역이 공통적으로 중국과 매우 깊은 경제적, 전략적 연결고리를 맺고 있는 핵심 거점들이라는 사실에서 미국이 설계한 거대한 대중국 포위망의 실체를 읽어내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중국의 주요 원유 공급처였고 이란 역시 중국과 장기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미국의 칼날은 결국 중국의 손발을 묶는 것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물론 멕시코 카르텔의 경우에는 중국과의 관계가 주로 펜타닐 원료 공급망에 국한되어 있어 이를 국가 차원의 전략적 동맹으로 보기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개별적인 사건들이 보여주는 공통된 궤적을 심층적으로 들여다보면 미국이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을 뿌리부터 흔들기 위해 매우 치밀한 계산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을 2달 전으로 되돌려 2026년 1월 3일 새벽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에서 벌어진 그 충격적이었던 미 델타포스의 급습 작전을 다시 한번 복기해 보겠습니다. 현직 국가 원수인 니콜라스 마두로가 자신의 군사기지에서 미군 특수부대에 의해 전격 체포된 이 사건은
현대 국제 정치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킨 일대 사건이었습니다. 마두로는 2013년 후고 차베스의 사망 이후 무려 13년 동안 베네수엘라를 철권 통치해온 인물로 미국의 강력한 경제 제재와 거액의 현상금에도 불구하고 끄떡없이 버텨온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단 한 번의 기습 작전으로 미군에 압송된 것은 1989년 파나마의 독재자 마누엘 노리에가 체포 이후 사실상 처음 있는 일이며, 이는 전 세계에 미국의 귀환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핵심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미국은 왜 수많은 시점 중에서도 하필 바로 지금 국제법적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현직 대통령을 직접 체포하는 강수를 둔 것일까요? 물론 마두로가 자국민을 가혹하게 탄압하고 선거를 조작하여 민주주의를 말살시킨 독재자라는 점은 명백한 사실이지만, 사실 그런 비판은 어제 오늘 제기된 새로운 이슈가 아니었습니다. 보다 거시적인 전략적 맥락에서 이 사건을 재해석해보면 베네수엘라가 사실상 중국의 남미 진출을 위한 핵심적인 지정학적 교두보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지난 수십 년간 이른바 채무 함정 외교를 통해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영향력을 어떻게 확장해 왔는지 그 구체적인 방식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은 베네수엘라의 열악한 인프라를 구축해주고 막대한 대출을 제공하는 대가로 베네수엘라의 풍부한 천연 자원과 정치적 우호 관계를 선점하여 미국 뒷마당에 자신의 세력을 심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2007년부터 약 10년 동안 베네수엘라에 무려 6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0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석유 담보 대출을 쏟아부으며 경제를 장악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나중에 석유를 팔아서 빚을 갚으라는 유연한 구조였으나 유가 하락과 실정으로 인해 베네수엘라 경제가 완전히 붕괴하면서 상황은 중국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2018년 당시 베네수엘라의 공식 물가 상승률은 13만 %에 달했고, IMF 추산으로는 연간 수백만 %라는 경이적인 하이퍼인플레이션을 기록하며 국가 경제가 완전히 파탄났습니다. 결국 빚을 갚을 능력을 상실한 마두로 정권은 생존을 위해 중국에 더욱 밀착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베네수엘라가 중국의 정치적 꼭두각시로 전락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두로는 국제무대에서 사사건건 중국의 입장을 대변했을 뿐만 아니라 화웨이와 ZTE 같은 중국 기업들이 베네수엘라의 국가통신 인프라를 완전히 장악하도록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심지어 중국은 베네수엘라 영토 내에 미군의 움직임을 감시할 수 있는 위성 추적 기지까지 운영하며 미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군사적 거점을 마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플로리다에서 비행기로 불과 3시간 거리에 중국과 긴밀한 전략적 동맹을 맺은 적대적 정권이 버티고 있는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두로 체포 이후 베네수엘라의 상황은 급변하고 있으며, 현재 수립된 과도 정부는 마두로 시절 중국과 맺었던 불공정 대출 계약들을 무효화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 수출 대금의 흐름을 직접 통제하기 시작하면서 중국의 채권 회수는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이는 중국의 남미 전략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마두로 체포 이후 정확히 7주가 흐른 2026년 2월 20일, 이번에는 멕시코에서 다시 한번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정교한 두 번째 펀치가 강력하게 장렬했습니다. 멕시코 최대의 마약 카르텔인 할리스코 뉴 제너레이션 카르텔의 절대 권력자이자 악명 높은 수장인 엘 멘초가 멕시코군의 기습작전 과정에서 현장 사살된 것입니다. 할리스코주 타팔파에서 벌어진 이 전격적인 제거 작전의 배후에는 미국의 첨단 정보 자산이 총동원되었으며, 이는 단순한 마약 범죄 소탕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마약왕 한 명 잡은 것이 중국과 무슨 상관이냐고 물으실 수 있겠지만, 그 중심에는 미국 사회를 파멸로 몰아넣고 있는 펜타닐이라는 죽음의 가루가 있습니다. 펜타닐은 모르핀보다 100배, 헤로인보다 50배나 강력한 합성 마약으로 단 한 꼬집의 분량만으로도 건장한 성인을 즉사시킬 수 있는 치명적인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3년 한 해에만 무려 7만 3천 명 이상의 미국인이 펜타닐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으며, 이는 매일 수백 명의 소중한 생명이 마약 하나 때문에 사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매년 90일 테러 희생자의 약 20배에 달하는 국민들이 이 마약 전쟁에서 목숨을 잃고 있는 끔찍한 현실 속에서 미국은 이 비극의 원천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펜타닐 합성에 반드시 필요한 원료인 전구체의 최대 공급원이 바로 중국이며, 중국 업체들은 국제사회의 감시를 피해 이를 멕시코 카르텔에 대량으로 팔아넘겨왔습니다. 멕시코 카르텔은 중국에서 들여온 원료로
펜타닐을 제조하여 미국으로 밀수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간 수십억 달러의 수익은 다시 중국계 자금 세탁 네트워크를 통해 정산됩니다. 카르텔이 미국에서 벌어들인 달러를 중국계 브로커에게 넘기면 브로커는 외환 규제를 피하려는 중국 자본가들에게 이를 팔고 중국 내에서는 위안화로 대금을 치르는 공생 구조입니다. 결국 미국 입장에서 보면 중국은 원료 공급부터 자금 세탁까지 펜타닐 범죄 생태계 전반에 깊숙이 관여하며 미국 사회의 근간을 안으로부터 무너뜨리고 있었던 셈입니다. 게다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중국은 멕시코를 이른바 뒷문으로 활용하며 미국의 관세 장벽을 우회하는 교묘한 전략을 펼쳐와 미국의 분노를 샀습니다.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 기업들은 멕시코에 공장을 세운 뒤 부품만 가져와 조립하여 메이드 인 멕시코로 둔갑시켜 미국의 무관세로 수출해온 것입니다. 앞문인 무역 전쟁으로는 중국을 막아놨지만 뒷문인 멕시코를 통해 중국 자본과 물자가 끊임없이 유입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미국은 멕시코 정부에 강력한 압박을 가했습니다. 실제로 멕시코 정부는 미국의 요구에 따라 2026년 초부터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최대 3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며 탈중국 흐름에 본격적으로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엘멘초의 사살은 이러한 미국의 강력한 압박 속에서 멕시코 정부가 보내는 일종의 충성 서약이자 중국과의 음성적인 연결고리를 끊겠다는 단호한 의지의 표명으로 해석됩니다. 자, 이제 퍼즐의 그림이 더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1월 3일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체포를 통해 중국의 남미 핵심 거점을 무너뜨린 것이 미국의 첫 번째 공격이었습니다. 이어 2월 22일 멕시코 카르텔 수장 제거와 관세 압박을 통해 중국의 북미 우회 경로와 마약 공급망을 차단한 것이 미국의 두 번째 공격이었습니다. 남미와 중미에서 자신의 발판이 차례로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며 절망에 빠진 중국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희망이자 가장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는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중동의 맹주이자 반미 전선의 선두주자인 이란이며 중국은 이란을 지키기 위해 지난 수년간 엄청난 공을 들여 방어망을 구축해 주었습니다. 이란이 중국에게 이토록 중요한 이유는 세 가지로 요약되는데 첫째는 에너지 생존을 위한 석유 공급이며 중국은 2025년 기준 하루 1160만 배럴의 석유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이란산 원유는 비공식적으로 하루 최대 160만 배럴에 달하며 미국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산으로 둔갑하여 중국으로 은밀히 유입되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중국은 이란산 원유를 국제시장가보다 배럴당 최대 15달러나 저렴하게 사들임으로써 연간 50억 달러 이상의 천문학적인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며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이란은 중동 내에서 미국의 정면으로 맞서는 거의 유일한 국가로서 사우디와 이스라엘 같은 미 동맹국들 사이에서 중국이 의지할 수 있는 핵심적인 지정학적 균형추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란은 중국의 야심찬 1대1로 전략에서 유럽과 중앙아시아를 잇는 육상 연결망의 거점이며 이란이 불안정해지면 중국의 서남아시아 접근성은 크게 제약받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국은 이란의 붕괴를 막기 위해 최첨단 지대공 미사일인 HQ-9B 시스템과 스텔스기를 탐지하는 레이더까지 제공하며 이란의 방어력을 비약적으로 강화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란의 미사일 프로그램에 필요한 고체 연료 원료일 0톤을 공급하는 등 중국은 사실상 이란을 미국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거대한 방패 역할을 자처해왔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벌어진 미국의 이란 공습은 단순히 이란의 핵시설을 파괴하는 것을 넘어 중국이 공들여 쌓아온 중동의 마지막 전략적 보루를 정면으로 무너뜨린 결정적인 타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미국이 준비한 또 다른 치명적인 카드를 보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중국 공산당이 2020년 미국 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충격적인 기밀 문건의 폭로 가능성입니다. 비록 과거 정보기관들의 공식 평가는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없었다는 것이었으나 최근 FBI 국장 캐시 파텔이 공개하려는 문건들은 중국의 개입 의혹을 다시 점화시키고 있습니다. 중국이 위조 면허증을 대량 제작해 우편 투표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이 확산되면 이는 미국 내 반중 여론을 극대화하고 대중국 압박의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강력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폭로가 미중 관계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지는 더 지켜봐야 하겠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중국의 손발을 다 묶어놓은 상태에서 목을 죄는 마지막 수단으로 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맞춘 퍼즐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2026년 2월 28일의 이란 공습은 베네수엘라와 멕시코를 거쳐 완성된
미국 주도의 중국 삼각 포위망의 활용 점정이자 마지막 조각이었습니다. 이제 중국은 에너지 공급원이 위협받고 우회 무역로가 차단되었으며 유일한 중동 우방마저 불길에 휩싸인 채 국제사회에서 완벽하게 고립되는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8경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부채와 부동산 거품 붕괴, 그리고 멈춰버린 경제 성장 속에 외국 기업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중국이 이 포위망을 버텨내기란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바야흐로 미국 주도의 새로운 세계 질서가 재편되고 있으며 중국이라는 거대한 축이 그 질서에서 배제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한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역사적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변화의 파도가 우리 개개인의 자산과 일자리,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는 냉철하게 판단하고 이 새로운 질서에 적응할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오늘 제가 분석해드린 내용이 여러분께서 격변하는 국제 정세를 읽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응원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며 여러분은 과연 중국 경제가 이 포위망을 뚫고 버텨낼 수 있을지 댓글로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저는 앞으로도 전 세계의 복잡한 흐름 속에서 여러분께 진실의 퍼즐을 맞춰드리는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